그래서 개인 시간이 엄청 많았다. 컴퓨터 게임과 음악도 엄청난 양의 책도 읽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평생 읽을 책을 다 본 것 같다. 기타 연습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다. PX병은 한 달에 한 번 3박 4일의 휴가를 보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PX 휴가 플러스 정기 휴가 플러스 외박 이렇게 합치니 너무 자주 휴가를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가족들이 그만 나오라고 할 정도. 점심 저녁 식사 이런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아저씨 들어가세요, 아저씨 냉동 안 돼요 이런 말하면 통제하는 게 나름 재밌다거나 PX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내가 병장 때 다른 연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냉동을 돌리는데 아저씨 냉동 돌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 이 녀석이 갑자기 아저씨들 다 나가요. 장사 끝났어요. 문 닫습니다. 어서요. 만약 간부가 뭐라고 하면 통제에 안 따라줘서 그랬다고 하면 되니까 영구는 나에게 있다. 그 이후 그 아저씨는 연대 아저씨들이 적당히 마사지 해줬는지 고분고분해졌다. PX병이 병장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꼼수들이 생긴다. PX 나쿠마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서로 자기 제품을 넣으려고 이게 로비 아닌 로비를 했다. 예를 들어 냉동식품을 넣는 업체에서는 많게는 한 박스까지 내게 찔러주었다. 그러면 나는 그 냉동식품을 먹거나 팔기도 하며 우리 PX에는 바코드 기기가 워낙 오래되어 제멋대로 작동하는 오류가 발견했다. PX 이용 시간에 병사들이 엄청 많이 보이면 가끔 오류로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찍힐 때가 있었고 월 전산 때문에 판매 금액이 높게 나왔다. 전산이랑 다르게 남은 돈은 PX 관리 중대장이 띵땅 칠 것이 뻔하기에 그것으로 PX 물건을 마음껏 먹거나 휴가가 있대 술 담배를 많이 들고 가기도 했다. 술은 간부 한 명당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이 있다 보니 PX병과 친해지면 술도 할당량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기 간부들이 내게 잘해주었다. PX 판매 비용 중 1.5%였던가 그 비용은 PX병을 위해 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PX 관리 중대장님은 나와 부사수를 매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식을 시켜주었다. 내 계산이 맞는다면 PX 관리 중대장님 참 많이 해드셨을 것이다. 병장 때는 거의 짬밥을 먹지 않았고 대부분 PX 냉동으로 몇 달간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정말 외롭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쓸쓸하다. 다들 대규모 훈련을 가도 물건 받아야 해서 PX에 혼자 있는데 텅 빈 부대를 바라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저씨다 보니 이등병 때는 참 좋았는데 병장이 되고도 이등병들이 와서 아저씨 새우깡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찾아줘요. 마치 동네 편의점 온 것처럼 나를 점원 취급하는 이등병 아저씨를 보면 나도 불륜인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내가 생활하는 내고반은 본부중대 수송반으로 치사병 1명, PX병 1명 외에는 전부 수송반이었다. 밥 없을 때 땡고처럼 보이는 내가 미운지 그때마다 쓸데없이 다 읽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래서 동기환이 임박한 선임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 진지게 뿌릴 거야. 역 며칠 전에는 왔다시 평상시에는 짜장라면 폭탄기에는 핫팩 고양이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내무반 사람들 건 미리 따로 빼놓고 챙겨줬더니 평판이 좋아져 내무생활이 좀 편해졌다. PX병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정산이다. 보통 PX 정산 때 빵꾸가 많다. 그래서 집에 연락해서 사비를 털어 메꾸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PX병이 있고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 오래된 바코드 기계 덕에 빵꾸 때운 적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소원술 있으면 종종 PX병 싸가지 없다고 나오고 내 생각에는 그동안 냉동하지 말라고 해서 다 내쫓았다. 매번 찌른다. 연대장님께 불려갔는데 워낙 자주 불려가니 친절하게 잘해주라는 정도의 훈계를 듣고 끝난다. 다른 부대 PX병들은 이런 종류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 종종 자다가 누군가 나를 깨우면 100% 간부다. 야간 근무 서는 도중 배고프다고 PX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군말 없이 열어준다. 고생들 하시니까. PX병은 주말이 없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평일이 쉽다. 주말 없이 일하기 때문에 PX병에게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주는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수송부로 장현이라는 신병이 전입해 왔는데 말끔하게 생긴 얼굴. 말수가 좀 적긴 했지만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나에게 싹싹하게 잘해서 친하게 지냈다. 장현이가 첫 외박을 다녀오며 선임들이 줄 책을 한가득 사왔는데 나에게는 향수라는 책을 주는 게 아닌가. 조만간 꼭 읽어보려고 마음먹었지. 오, 나 이거 읽고 싶었는데. 진짜 고맙다 장현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착한 후임이다. 외박 다음날 일과 시간이었는데 장현이가 PX 롤을 두드렸다. 일과 시간에 웬일이야? 전투와 광 좀 내려고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닦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나랑 친했기에 다른 수송대 선임을 피해서 온 거. 나는 냉동만두 하나 돌려주고 전투와 광 내는 것도 도와줬다. 부두 광을 왜 내는지 안 물어본 게 후회된다. 그날 점심 이게 터졌다. 장현이가 타령한 거. PX로 수송 인원들이 와 장현이 문제 없냐고 물어서 전투 한다고 나갔어. 왜? 장현이 이름이 안 보입니다. 아마도 타령한 것 같습니다. A급 전투복에 반짝반짝 광낸 전투화를 신고 장현이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근무서는 보초들도 너무 당당하니 당연히 휴가자나 외출자인 줄 알고 휴가증 확인을 안 했다고. 얘들 영창 갔을 거다. 그래서 장현이는 잡혔고 이유를 물어보자 머리 숱없는 수송대장님이 휴가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도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잡히는 겁니다. 수송관님 그 안경 끼고 그렇게 뺑소니 했다고. 수송관님은 머리숱이 많고 안경을 안 끼셨다. 그날 저녁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혹시 앞에 선임들 책 잔뜩 사왔다는 거 기억하는지. 책을 받은 선임들 모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책이라고 했다. 맞다. 내가 받은 책이고 그러고 보니 장현이에게 책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다들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도 장현이는 선임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만 골라서 장현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너도 나도 타령 전에 장현이가 했던 이상한 행동으로 이야기한다. 해가 지고 갓 모여 공격을 마친 임병장이 장현이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장현이가 임병장에게 깡이라고 반말했다. 멋진 임병장을 그제야 임병장을 봤는지 책상 뒤쪽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임병장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혼자 대화하는 장현이를 본 사람들도 많았다. 이때 장현이가 잠깐 내부실에 들렀다. 야 장현아, 너 책 말이야. 너 그거 다들 보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온 거야? 거기 뒤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줬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책을 받은 사람들 모두 이 책이 너무 무서워졌고 받은 책을 모두 모아 장현이에게 돌려주었다. 그 이후 헌병대 사람들이 나와서 가혹행위 여부를 며칠간 조사했지만 누구 하나 잠깐 사람은 없었다. 환영에게 지시를 받고 타령했다는 그 가해자가 있으나 장현이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그곳에서 임병 전염에 감정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절차상 저녁 전에 우리 내무반에서 하루 생활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그 누구도 장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 역시 무서워서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과연 장현이는 어떻게 선임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만 골랐을까? 정말 장현이 말대로 무언가가 알려주고 아직도 궁금하다. 총성 화상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재밌는 무서운 빵빵한 얼굴아 몇 도라이 감성은 어떤 이야기로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불안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진행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현이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온갖 짓을 했는지. 안녕하세요. 평소 자주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고 많은 또라이가 있다는 걸 영상을 보면서 매번 느끼지만 제가 겪은 불생활도 절대 만만치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유니케님께서 넣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주시고 무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유니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진. 2014년 9월 한미연합사에서 통역병으로 복무했다. 어느 부대는 국장만 떠도 전원 치앙릭시가
데이트칠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대는 기본적으로 장군만 미군까지 합치면 20명 정도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사성 장군만 부대에 둘이나 배치되어 있기에 장군 수만 따지면 최다였다. 내가 발령된 부서는 미군 2명, 장교로는 공부와 3명, 해군과 3명, 공부와 3명, 정경과 3명 그리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대령과 그 위에 보고받는 보좌 부대였다. 나의 주된 업무는 대령 보좌 플러스 운영의 업무죠. 주로 통역 및 사무실 첩보 그리고 장례 등이었다. 한미 연합사의 통역병은 육해 공군의 모든 분야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해야 했기에 외국 대학을 졸업한 병사들만을 차출했는데 병사가 한 명밖에 없는 조직이다 보니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 아예 농땡이를 피울 수가 없다고나 할까. 이곳에서 내가 보자 이번 편의 주인공 김창식 대령. 솔직히 님자도 붙이기 싫다. 김창식 대령은 옛날 마인드의 군인이었다. 승진을 위해 밑에 있는 모든 부하의 고려를 쥐어짜 강제로 성과를 만들어냈다. 업무 보고를 하러 온 두 명의 포인트를 까면서 짜고로 보고서를 써니 어쩌자는 거야? 네가 씨는 그러고 분명이야? 라고 하며 얼굴에 집어던지기도 무직이지. 또한 본인이 퇴근하지 않으면 아무도 퇴근할 수 없다. 쭉 하면 투스타 소장님이 라고 넌지시 말을 듣는 적이 있었는데 저 신대들이 해부자 못하는 너 라고 말하는 미친놈이었다. 소령이나 중령도 본인 스트레스 푼다고 때리고 갈구고 벌레 취급하는 놈이 나같은 병사를 등지기만 어느 날은 내가 번역 업무로 정신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김창식이 깁스한 손으로 빈케이스로 후려갈겼다. 뭐하냐? 이명 위원장에 지금 해군부에서 문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씨,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야, 중에 스태키 이거 전방 보내버려. 김창식 대령이 깁스한 이유도 보고받다가 혼자 극대노에서 책상을 내리치다가 금이 간 것이라고 했고 깁스한 손에 뒤통수를 맞으면 너무 아파서 서럽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 짓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당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그날도 김창식이 뒤통수를 세게 후려갈기고 이 새끼가 전방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길래 네 보내주십시오 전방 가겠습니다 라고 질러버렸다. 그러자 진짜 보내. 병사가 보직을 변경하려면 첫 번째, 병사가 적응을 못해 스스로 희망했을 때. 두 번째, 병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 부대에서 쫓겨날 때. 세 번째, 병사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 김창식은 지 마음대로 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당연히 그 뒤로도 김창식은 내 뒤통수를 더욱더 세게 갈겼고 나는 정말 궁금해졌다. 김창식 이놈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왜 싫어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 그냥 지낼 수가 없어. 내 판단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대학 졸업하고 와서 나이도 많고 밖에서 인턴도 했기에 사회 경험도 많은 데다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에서 기대하는 빠릿빠릿함 같은 것이 없었겠지. 또한 김창식 앞에서 쫄거나 알아서 팍팍 뛰지 않으니 그게 대알이 꼴렸던 건 그것밖에 없다. 업무적으로는 정말 깔게 없을 말이다. 그렇게 내가 매번 김창식에게 처맞는 걸 보고 옆에서 근무하던 이분 둘이 내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Hey, why? 재판? 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금방 페이프콜에 전화했는데 소속 부대 이름을 대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어떤 노른자같이 이름 걸고 개념을 찌를 수 있을까? 찌른다고 해도 안 먹히고 내 남은 군생활은 어쩌라고 이렇게 처맞게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에 장염도 심하게 앓았고 그 때문인지 20kg나 빠져버렸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본부대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부대 와서 살이 좀 많이 빠지니까 대령님께서 너무 크게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옷을 좀 줄여서 날렵하게 보이면 대령님도 안 괴롭히실 거야. 살면서 이런 시대의 개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던 중 김창식은 나와 상황 대기실에 있는 병사와 보직을 변경해버렸다. 상황 대기실은 상교대로 상황이 터지는 것을 대기하는 곳이다. 밤낮 없이 상교대로 근무를 서니 생활 패턴이 뒤죽박죽되어 좀 힘들긴 했지만 군대가 원래 이런 역 같은 곳이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근무했다. 그때 행보관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행보관님은 평소 김대령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이번에 보직 변경까지 되자 도저히 고가하실 수 없었던 듯 나를 합참에 있는 육군 상담소로 데려가셨다. 육군 상담소에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네가 원하면 오토할 수 있고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꾸 내둘러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상담원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아들이면 무조건 말리지.
절대로 병사가 신고해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대령은 100% 너를 항명죄로 엮고서 알고 그렇게 되면 너는 영창이 아니라 실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잠시 텀을 둔 아주머니는 윤일병도 임병장도 병사끼리 일어난 일이라 뉴스에 나온 거야. 간부랑 병사 사이 부조리는 절대 공론화되지 않아. 하나 남은 희망마저 꺾인 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대에 복귀했다. 그렇게 3교대 근무를 서던 그때 갑자기 감찰실에서 김창식 대령을 조사하러 나온다고 했다. 당연히 김창식의 친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최측근이었던 나로 조사 대상 놀랐다. 김창식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 나를 원래 보직으로 황급히 복귀시키더니 너는 계속 여기서 일했던 거야. 알았어? 참, 김창식 대령은 빨개져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찾아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문제를 의심했다. 보고서를 올리는 중형, 소형, 나를 물어봐. 나에게도 너냐? 그러기에 제가 찌를 생각이었으면 지금 찔렀겠습니까? 나도 궁금하다. 이놈이 뭘로 걸렸는지 며칠 후 감찰실과 법무실에서 나를 검문하라고 둘 다 나에게 김창식 대령이 평상시에 했던 작업들을 모두 적으라고 했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그동안 당했던 공타와 폭언들을 모두 적었는데 A4 용지 앞뒤 꽉꽉 채워 4장 분량이 나왔다. 감찰실에서는 그걸 다 읽어보더니 왜 단 한 번도 이걸 보고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보고했습니다. 저도 제 부대에 있는 선임들도 마음의 편지에 소원 수리하며 전부 써서 냈는데 단 한 번의 조치도 없었고 본부 부장에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옷을 줄여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강제로 보직 변경당했을 때 역시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감찰실 육군 대위가 육군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나한테 욕조렸다. 법무실의 공군 대위는 너 김창식 대령이 공동 고소됐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그 사람 성추행 범죄다. 병사에게 아픈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센 거로만 처벌하는데 성추행보다 약하거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하는 저는 그 사람이 옷 벗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군인으로 남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그날은 간부들끼리 회식하는 날 공군 소속의 여자 소령 한 명이 공군 점퍼에 가죽 바지를 입고 왔다. 김창식은 농담이랍시고 어이 정소리야. 날 타다 왔나봐? 아닌데요? 그러면 남자 타다 왔나봐?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던 정소령님은 그대로 상부에 보고했고 사단이 난 것.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 있던 소령에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서 애 낳아. 심할 때는 내 남편이 니랑 안 갈라서는 거 보니 네가 정말 죽이는 연기인 같다. 옆에서 내가 듣기에도 정말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짓거려냈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공론화가 됐냐고? 간단하다. 군대에서 진급 심사를 하는 건 바로 그 진급보다 위에 있는 간부들이고 대령은 소령의 진급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급이기에 김창식 대령을 위해 아무 말도 못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정소령님은 무슨 깡으로 찔렀을까? 알고 보니 정소령님의 아버지께서 장군으로 전역하신 분이었던 것. 그날 일이 트리거가 되어 평소 대령의 횡포를 낱낱이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분노하신 예비역 장군 아버지는 자신의 동기 후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론화한 것이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김창식의 재판. 최종 형량은 보직 변경과 3개월 감봉. 육군은 결코 본인의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 김창식 대령은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지상작전 사령부로 보직 변경. 이 지작사에는 이미 지하철에서 북한 찍다가 걸린 공군 중령도 있었다. 그렇게 결국 별을 달지 못하고 대령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된 김창식. 세상을 잃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대령 옆에서 모두 숨죽이고 눈치만 봤다. 그러던 중 나를 따로 보더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동안 이 인간이 잘못한 걸 소화시키기 편하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쪼개주었다. 나는 너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다 너가 성장하라고 그런 거라고. 와 진짜 이런 삽소리는 어디 뭐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 김창식 대령님, 제 아버지가 당신과 동갑이고 제가 당신의 첫째 딸과 동갑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딸의 뺨을 때리면서 이건 다 너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말이 납득이 가십니까? 김창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김창식은 평택에 있는 지작사로 들어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새로 전역과에 오신 대령들은 김창식의 동기였는데 능력도 좋고 외모도 좋아서 정말 생애 처음으로 존경심이 드는 인물이었다. 내가 전역한 뒤 몇 개월 후 준장으로 승진하셨고 축하 문자를 보내드렸다. 너는 진짜 이런
알아야 하고 김창식 같은 중정이가 아니야. 무록 그 후 한미 연합훈련 때 김창식을 보여줘. 내 경력이 쌩까고 그냥 지나갔다. Your forces are 이 under 정도 attack. 곳으로 별달 생각을 했다니. 흡연 중 하고 싶어 라면을 들여오신 거 아니네. 라면 하나만 부탁드리니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있잖아. 김창식이 훈련 중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라면 끓여오라고 들들 볶았을 게 뻔하다. 그래서 나는 내 돈으로 라면을 구해 손에 쥐어주었다. 근데 한바구 음식을 안 좋아하더니 여분탱이의 짠한 얼굴이 쭉 나오는데 충성 사상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미있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불화의 영상 등 어떤 이야기라도 늘 환영입니다. 그러면 불화 적당히 잘 버무려 박사님께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정성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간의 신년지가 Your 완결됐습니다. forces are under 정기혁병동의 attack.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Your 김창우를 forces 거꾸로 are under 갈구는지, attack.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으로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누구에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탑들을 Not enough energy. 카카오 Your forces 페이지에서 are under 영어로는 attack. 이걸 Energy. 검색하세요. Not 감사합니다. enough energy.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Something on your mind? I leave you in the field there. Roger that. Yeah? No problem. Ready to roll out. Ready to roll out. Identify target. Not enough energy. 본 이야기 구독자 중 한 분인 마타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주시고 불화로 구호를 적절히 적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마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현우. 2001년 9월로 후방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받았는데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몰매라는 이유로 헌병대로 꼽히게 된다. 공익교를 거쳐 후당의 사단 헌병대로 자대 배치. 고참들 이름 외우느라 정신없는데 경찰 근무의 막내 잠일에 인근 역과 터미널 순찰까지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 20년 전이지만 100일과 복귀할 때 내가 여기서 복귀하면 고참들이나 잡으러 근데 복귀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택시를 잡기 전 기부하자만 여러 가지 태우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헌병대에는 여러 가지 고직이 존재했다. 소수만이 선택되어가는 33 헌병대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 및 경비를 서는 부대. 최근 강철부대라는 예능에 나온 특경부.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유명해진 그 이름 DP는 말 그대로 나고대지. 군에서는 탈영병을 의미하고 DP조는 그런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런 부대다. 그 외에는 영창 근무와 외부 순찰 등을 하는 근무 헌병이 다수였다. 신병 일요일과를 다녀오고 나서 얼마 되었을 때였나 소대장님과 면담을 하다가 DP조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다. 조행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부터 들었던 DP조. 머리를 미가루처럼 기르고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체포를 위해 밖에 자주 나갈 수 있다는 보내보지. 나는 소대장님께 DP조를 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며칠 후 짓을 진지 DP조를 뽑혔다고. DP조가 있는 파견대로 가야 하니까 집을 싸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체 헌병대 사병 중에서 특히 일부만 차출되는 DP조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없고 그때그때 부대의 판단에 따라서 소대장님이나 마치 부족해. 키워만 한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사단 헌병대 공부 자체로 떨어진 산자로 정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파견대에 도착한다. 드라마 TV의 헌병대는 전방 사단당 2명 정도의 DP조로 운영하는 반면에 내가 근무한 후방의 큰 사단들은 10명에서 12명의 DP조 전담 부대를 운영했는데 사령병의 85km 고지에서의 파병대는 휴가 기복기가 많아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후방대 DP조용이 기회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참고로 우리 DP조의 인원들은 파견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파견대장 장관을 실시하면서 나오는 회장님까지 엄청난 부탁을
건 장난 아니었다. 죽으러 가면 검은 정장 에어스프레이랑 짤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그렇게 뭔가에 포파랜드 매장에 가서 정장과 셔츠를 샀다. 이민호는 연구의 활동비로 30만 원이나 지급했다. 당시 최소의 비등경 월급이 4만 원 정도. 바뀌었으면 돈이 모자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12명의 DP조가 30만 원씩 활동비를 받는데 돈으로 치면 360만 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900만 원 가까운 돈의 가치. 이걸 그 파견대장이 모두 일컥했다. 보통 병장급 고참 한 명이 12명의 동장을 보는 활동비가 매달 인정되면 중국의 파견대장에서 일단 숫자는 당시 전국 1년에 8천만 정도, 누적 탈영병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이들은 체포 업무를 위해 자주 해주고 외국 때 사용하는 보통 미 10대 숙박비가 모두 파견대장에게 횡령되었던 것. 휴대폰도 개인 돈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내 경우 입대 전 쓰던 정지된 휴대폰을 다시 살려서 사용했다. 결국 휴대폰 요금에 출장, 외근비까지 매달 50만 원이 넘는 돈은 집에서 받아 쓸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다. 파견대장이 이런 형태의 횡령을 대체 몇 년간이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관례처럼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이등병이었던 나는 감히 반항하거나 제보할 용기가 없었다. 사단 내에서 헌병대의 파워는 막강했고 그중 나이 지긋한 파견대장은 부사관 중 최고의 짬밥을 자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장님은 물론 사단장님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소문을 볼 정도. 사단 내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DP조에서 파견대장은 절대 권력자였고 18년도 군생활에 익숙한 파견대장의 지원을 항상 본인 기분이 안 좋은 비위에 거슬리면 그때도 모두가 박살나는 날이다. 이등병인 내 눈에 토록 무섭고 억해 보였던 병장들도 파견대장 앞에서는 호랑이 아닌 쥐처럼 우선과 유선은 파견대장의 트레이드마크였고 내부 생활에 어차피 계단 곧장 올라가면 편해질 건 당연지사. 날 힘들게 하는 건 역시나 활동비였고 부모님의 돈을 쓰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참 서글펐다. 막내급 이등병과 일병에게는 또 다른 악한 문제였는데 당시 우리에게 공포의 숲이었던 파견대장 때문에 파견대장 운전병 고참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걸어서 파견대장이 언제 비행했는지를 체크했더랬다. 2000년대 초반 위치 추적 서비스의 비용이 상당히 비쌌기에 이런 위치 추적을 맡은 막내가 되면 휴대폰 요금이 보통 8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파견대장의 막장스폰은 참가하는데 몇 가지를 줄여보자면 군에서 지급받은 차량을 운전병을 이용한 채 외부에서 만난 여자들을 끌고 다니며 술집을 돌아다녔다. 우리의 활동비는 곧 교회들의 정책감이었는지 뜬금없이 두세 달에 한 번씩 교육 시험을 치도록 지시했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외국이나 출장에서 제외하곤 했다. 물론 응시료는 우리가 내야 한다. 끝날 생각해보면 어차피 필요한 토익 공부를 미리 해서 좋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다는 평생 내기가 아니었을까. 본가 근처에 출장을 갔을 경우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 근무 시간이 끝나면 활동했던 업무 보고만 하고 근무하기가 잘해주었다. 물론 잠만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활기왕성한 나이에 그냥 집에 있으니까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노래방을 가는 소소한 특혜를 누렸다. 어쩌면 우리 활동비 360만 원과 이런 소소한 특혜를 서로 들려주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괜찮고 상부에 찌르지 않고 언제 관계를 유지한 것일지도. 파견대장은 탈영병 또는 범죄 의심이 되는 인물에게만 영장을 통해 통신사에 의뢰하여 제공받는 위치 추적을 자기 아들에게 거서 감시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DP조의 활동 자체는 그저 추억이었다.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서울, 경기,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귀한 경험이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탈영병 체포 방법은 참 단순했다. 일단 탈영병의 신상이 확인되면 지금의 SNS 기업인 세이크가 다양한 사이트에 IP 기록을 수시로 요청. 그 IP를 다시 추적해서 위치를 파악했다. 물론 IP라는 것이 정확하진 않아서 추적하면 통신사 본사가 나오거나 탈영병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부사관이나 입대 전 쓰던 휴대폰을 살려서 쓰는 경우 또는 가족이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는 IP 추적보다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기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보통 DP조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경우 우리들은 178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갑자기 PC방 같은 실내에서 넌 땡땡땡이지. 당신을 근무이탈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95%의 탈영병들은 그냥 만약 도도도를 들락날락거리는 범죄자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탈영병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담력이 작은 친구들이 많아서 분명히 공간을 설정하고 찾으면 잡혔다. 공원이라든지 야외에서는 양쪽에서 강하게 압박하면 어리둥절할 때 수갑을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멀리서 이걸 부르거나 하면 도망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번은 누구나 3명이 탈영했는데 세이클럽을 하는 것을 확인. 상경 고착 한 명이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탈영병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통화까지 하며 만나자고 유도. 서울에서 체포한 일이 있었다. 또 다른 체포 방법의 하나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가장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 육주라고 하는데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만나기로 한 뒤 그 장소에서 겹치는 식. 어떻게 이런 어설픈 방법에 걸리지? 많은 의문이 들겠지만 20대 초반의 마음 여린 탈영병들은 멘탈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PC방을 전전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디피조는 그냥 일반병이기 때문에 차량 지원 같은 건 없었다. 그래서 탈영병을 체포하면 포기하고 있던 수정을 탈영병의 한 손에 채우고 한 손은 디피조의 손에 채워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 탈영병의 인권을 위해 보통 두 가지로 수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예전 불신정권 보완된 생각이 나는지 할머니들께서 수갑을 채우는 우리를 야이 나쁜 놈들아! 라고 보안을 지키면서 그를 때리시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일반 경찰들처럼 비난다 원칙으로는 필수다. 잠시로 국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결론에 귀를 주겠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디피조를 하며 가장 보람과 희열을 느낄 때는 내 자네 사단 헌병대에 들어서 탈영병을 피하는 때다. 우리의 본업인 탈영병을 체포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파견대에 따로 생활하다 보니 거의 만나지 못하는 대대의 고참과 후임들의 부러운 시선이 참 기분 좋았다. 하지만 모든 활동비를 뺏기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 다녔다는 사실을 적으니 그래도 부러워할 마음이 들었다. 공기업 부회 인사의 아들이 휴가 교통비 있고 자택이 좁은 빌라에 숨어있다는 정황이 파악된다. 당시 병장하면 상병 2명 그리고 1병이었다. 이렇게 4명이 출동 2명씩 그대로 빌라의 안과 밖에서 방치하면서 문을 열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재밌는 건 시간이 될 때마다 집에 그냥 돌아갔다. 분명히 안에 있다는 확신을 문을 따달라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건 부대 문제이기에 기억할 수 없다는 경찰 측. 부대에서도 문을 강제로 열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지키고 있으라는 지시만 했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강남의 비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교대하는 일이 반복. 부모님의 소중한 돈이나 쓰겠다. 4일째인가? 마침내 걸쇠가 걸리고 살짝 열리고 탈영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 알잖아요. 어차피 도망 못 가는 거. 빨리 부대에 복귀해야 처벌이 덜해요. 그렇게 연금 후 여러 가지의 구름과자를 태우던 탈영병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다. 그 탈영병은 사단 헌병대 영창에 가서도 유리창에 사고를 전달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 지키적 분위기가 치열하다. 예를 들어 서울 수방사에서 근무한 탈영병은 창원이라면 수방사 헌병대와 창원이 관할인 39사단 헌병대가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 비족끼리는 신기하게도 서로 첫눈에 알아채다. 양쪽 모두 수사권한이 있으니 먼저 체포한 계획자다. 예전에 만난 전방부대 디피조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역시 후임이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경비처럼 후임이 민감하다고 했다. 아마도 어떤 인간이 우리 돈을 안 쓰기 위해 학습을 만들고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간부는 병을 빨아먹고 병은 후임병을 빨아먹는다. 씁쓸하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가 상병 3450무렵 무섭고 악명 높은 파견대장이 사라져 상사하고 파견대장으로 새로 부임했다. 정말 뿅 하고 사라졌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파견대장으로 새로 부임했다. 정말 뿅 하고 사라졌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활동비를 우리가 오롯이 쓸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당연했던 권리였는데 파견대장이 바쁘니 디피조 생활의 난이도는 크게 개선됐다. 그 이후 반복되는 체포를 위한 출장과 모임이 이루어지며 병장도 달렸다. 어느덧 전역하는 역사적인 날이 오게 된다. 디피조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팩스로 활용부터 혼인 분장하는 강도로 경고하기 그걸 없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전송된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때란 정말 사회 중독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령은 공소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다만 국가에서는 1년마다 일률적으로 사령장에게 복귀 명령을 내는데 복귀 명령 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45세 전까지는 수배 상태가 지속된다. 지금도 최소 몇천 명의 타령이 반복될 것이다. 짧은 시간 추가 구속기에다가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약한 처벌을 받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지만 부대에서 타령을 한다든지 오랜 기간 타령 생활이 이어지면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벌을 달고 평생 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현재 교도소나 김대할 분들께서 명심하셨습니다. 총성 화사 최성희 구독자 여러분께 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듣는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님들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그냥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시간을 신현지가 완전됐어. 구독자 여러분이 김주먹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무중 불알씨 프로를 적절히 선보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주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는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불안해. 2000땡년 군번으로 경기도의 공사단 정비대에서 복무했다. 할아버지께서 육교 참전군으로 우리 집안은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신검대 사구체 신형 부인은 사석국 판정. 국가유공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차마 공익을 갈 수 없고 조금 현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뒤늦게 현역 판정에 후회하던 나는 운전병이라도 지원해서 가겠다는 생각. 특기병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운전병은 거의 막아. 남은 건 공병, 장비, 수리병밖에 없기에 그거라도 지원해서 준비하게 됐다. 훈련소 첫날 저녁 식사 후 쉬고 있는데 우리 부대를 담당하는 일병 조교가 나를 불렀다.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일병 조교를 따라 막사 뒤로 갔다. 모자를 벗으며 물어보는 조교. 난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 조교는 나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갑자기였던 박진. 진짜 몇 년 만이지. 정말 반가웠다. 내가 짬이 좀 비리비리해서 크게 도와줄 건 없고 진호는 밤마다 한 번씩 와서 살며시 주머니, 공실, 초코파이, 마이쮸 등등 다양한 간식들을 넣어주고 정말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 나의 운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훈련소 2일차 진호를 따라 빨래 건조대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소대장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야 한두야, 나 모르겠냐?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셨다. 당시 대구에서는 삼촌을 아지야라고 불렀는데 호프집에서 알바하던 형에게 아지야 라고 부르며 따랐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형이 바로 소대장님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전세를 돌려주셨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쌀과 반찬을 챙겨주시고 신하들처럼 대해주셨다고. 소대장님은 앞으로 훈련소 생활 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 훈련에서 정말 많은 편의를 봐주셨다. 당시 훈련소 동기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행군이나 먼 곳을 걸어야 하는 훈련에 소대장님과 함께 차량을 이런저런 한자 핑계로 여러 차례 당시 역소대에 살인미소로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내가 저 연예인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연예인분은 정말 여력없이 열심히 훈련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남들은 대부분 신교대에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74kg이었던 내 몸무게는 훈련 마치지 11kg이나 증가 85kg까지 늘어나게 된다. 소대장님과 박진호는 육군훈련소 조교를 강력하게 추천했고 나 역시 조교를 하며 소대장님과 진호를 계속 똥 빨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특기병이 어쩔 수 없이 백과 공격치는 육군훈련소를 뒤로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다. 후반기 교육은 당시 훈련병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거. 첫날 PX에서 이것저것 왕창 사 먹었는데 그날 저녁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아프기 시작. 정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밀려와 급히 의료대로 실려갔다. 맹장이 터졌다고. 그렇게 후반기 교육 입소하자마자 당일 소노병원에서 명장이 밀렸다. 기수가 밀리는 바람에 3주간 병원에서 내렸다. 다음 기수와 함께 3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경기도의 모사단 정비대로 배치가 되었다. 그렇게 생활관에 배정받고 앉아있는데 이번에 마친 당장 5 상병 병이 들어오며 상병 중 한 명이 신병이야. 상병 중 따라 이등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 내가 있던 소대에서 신병이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내 군발이 여기서 터지고 굉장 부들 때문에 거의 한 달 반이나 지나고 자대해왔기에 앞에 온 이등병 6명보다 내가 선임이었던 병장 5명에 현재 휴가 중인 상병 마로봉 한 명, 그리고 상병 조봉 2명.
이 둘이 내 맞선입니다. 우리 소대 선임들은 물론 다른 소대 선임들까지 나에게 군생활 개폈다고. 당시 내가 자대에 가던 시기가 유격 시즌이었는데 후반기 한 달 반 덕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유격 훈련 종료. 거기다가 가자마자 6명의 후임.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6명의 후임 중 한 명이 내 고등학교 친구였던 유성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성우 말에 의하면 휴가 간 상병 마로봉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라고. 훈련소부터 자대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상병 마로봉 선배는 고등학교 후배인 나와 호성이에게 갖은 특혜를 베풀어주셨고 진짜 이보다 더 꿀빠일 수 없는 군생활이 펼쳐진다. 자대 오고 난 후에도 한두 달 단위로 후임들이 계속 들어와 힘든 작업을 나가본 적도 없고 공병 장비 특기병도 너무 많아서 뭐 내가 할 게 없었다. 선임들과 소대장님 심지어 중대장님까지 나를 보며 놈팽이 땡보시키라고 부를 정도로 내 군생활은 정말 한가했다. 이때 당시 몸무게가 74kg, 신부대를 거치며 85kg, 내가 일병을 달았을 무렵에는 90kg를 찍었으니 오죽하면 중대장님께서 너는 일과 시간에 할 게 없으니 운동이나 하라며 운동을 시키실 정도. 그렇게 군 파라다이스를 즐기다 상병 휴가를 갖고 복귀할 때쯤 신병이 한 명 들어오게 된다. 이 신병 또한 같은 고등학교에 나이 또한 동갑이라고. 마투임 녀석이 빨리 와보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이야 무슨 무슨 동창회 아냐? 신병에게 선물로 줄 싸제 종토모 하나 사서 몇 시간 일찍 무대에 복귀해 생활관에 들어갔다. 아는 얼굴인가 싶어 신병을 봤는데 이 녀석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먹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동급생은 물론 학교 선배, 선생님들까지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녀석이라 아무리 군대에서 계급이 왕이 실세지만 무서웠다. 만약 내가 강훈이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 뒷조사를 해서 전역하고 누군가를 보낸다거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닌 밥이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분명히 한두 달이만 건너면 나에 대해 알아낼 것이고 군대에서 대장놀이 한다고 얼마나 무섭게 볼까. 만약 흔들리면 들고 일어나 다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일찍 강훈에게 대면 그냥 잘해주지도 갈구지도 않고 정없이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녀석 일도 잘하고 말도 너무 잘 듣고 무엇보다 선호인과의 사이가 너무 좋았다. 군생활 진짜 잘하네.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나와 맞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됐다. 그러자 너는 싸지방에서 싸이월드를 먼저 입고 있는데 강훈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완전 신작 완전히 새로운 개발사가 첫날 SSR 덕분에 발전해서 묻어두면 그냥 삭제하세요. 신규 유저에게는 무료 기능 뽑기까지 신규 뽑기마다 SSR 확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된 아제로스 세계를 탐험하고 맵의 흐름을 직접 지배하세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고 이 워크래프트 모바일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Not enough energy. Not enough energy. 말을 걸었다. 이제 좋은 걸 선물로 알려주셨으니 제가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시 강훈이의 싸이월드를 보면 예쁜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강훈이의 인애과 인기를 내심 부러워했었다. 조심해 거절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이후 여친을 사귄 적이 없니 이기는 참 정해주겠다면 하지만 20kg 강량시 원하시는 이성과 전화해 20kg 강량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까지 소개팅. 또한 소개팅 강훈이는 평소 장난치는 걸 안 좋아하고 자신이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녀석이다. 그래서 저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고 하긴 너무 편해서 몸무게가 세 자릿수로 넘어가긴 했다. 강훈이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데 어차피 살 빼면 건강에도 좋으니 꼭 이성을 소개받는 것보다는 나를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날부터 나는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식사는 평소에 다 냉동식품, 라면은 절대 먹지 않고 휴가 시간에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연병장을 뛰거나 소대장에서 팔굽혀펴, 팝거리 등등 진짜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난 내 건강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세 자릿수였던 몸무게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오고 약속한 대로 강훈이는 내게 어떤 분이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종이에 적혀있는 걸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들려오는 목소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강훈이 소개로 연락드린 친구 김한태라고 한다. 얼마나 떨었던지. 여자를 소개받은 적도 처음이고 겉으로는 센 척했지만 저는 해야 할지 후임들에게 조언도 받았다. 다행히 여성분께서 잘 얘기해주셔서 15분이라는 긴 통화에서 너무 긴장해서 덜덜 떨면서 통화라 뭐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후 두어
본격 친해졌고 마지막 통화에서 다음 주 면회 오겠다고 여기 온다고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통화 몇 번 해본 나를 보겠다고 올라오겠다니 그렇게 면회 하루 전 강훈이와 함께 미리 면회 신청을 하고 후임들과 수십 번 시뮬레이션도 하며 너무 떨려 잠도 설쳤다. 그렇게 그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장으로 내려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연예인을 닮은 외모에 패션 센스가 또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다. 오죽하면 면회장에 있던 후임들, 간부님들께서 연예인이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